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 초반 약세를 이겨내면서 강세로 잘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마는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최근에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연 5일째 지금 10%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요. 나이키가 최근에 10% 떨어진 거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저희 서울경제TV 똑같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나간 방송 화면 통해서 저희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얻어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정보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미국 시장,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코너 시작해야죠.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 PB입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수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꽤나 상이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02%, 나스닥은 0.5%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0.42%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증시랑 니케이, 일본 증시 쪽이 강세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 증시가 지수 기준으로는 큰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나스닥 쪽만 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해결이 빨리 안 되면은 지금 잘못하면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서 협상이 빨리 잘 해결돼야 될 거고 현재도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지금 곧 결과도 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4.8% 급등을 했는데 테슬라뿐 아니라 니콜라 7%, 리비안 5%, 루시드 6% 각각 급등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지수에서 나스닥이 가장 선전하기도 했고 그중에서도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전기차 섹터 쪽으로 투심이 몰리면서 전기차 쪽에서 상승세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화이자는 5.3% 급등해서 또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글로벌 제약업계 쪽에서 다이어트 약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자도 비만 치료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상 2상 먹는 알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주사제만큼 효과가 있으면서 알약으로 간편하게 먹으면은 16주 동안 체중이 4.5kg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치료제들은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이건 알약으로 편하게 먹으면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커지면서 화이자 주식이 좀 강세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시젠 이제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채권을 한 3조 원어치 정도 발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화이자가 강세가 나온 이유 같습니다. 화이자가 먹는 약물로 이렇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야, 대단한 이제 발견인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AMD, 구글 계속적으로 좋았는데 어제도 좋게 끝났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는 아무래도 이게 한번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이 이제 단기적으로 몇 주 동안은 유지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 모멘텀이 아직 두 종목 다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두 종목 다 이제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슬슬 분할 매도를 준비하거나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언급을 좀 했었잖아요. 주말경에 미국, 중국 다시 좀
잡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했는데 마이크론 좀 주가가 내렸어요. 스티븐 로치라고 예전에 그 모건 스탠리 아시아에서 이제 전략을 좀 했었고 현재는 예일대 교수잖아요. 스티븐 로치 이 사람이 미국 중국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마이크론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품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뭐 땅콩 수준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 중국 쪽에서 구매해주는 게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일단 아무래도 이 중국에서 반도체 소비량이 정말 큰 국가인데 여기서 뭔가 한 어떤 국가의 그 반도체를 소비를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마이크론부터 끊는다는 거는 다른 반도체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레이 달리오가 개발한 이 세계화 지수를 보면은 지금 거의 뭐 반세계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점점 이렇게 글로벌화돼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 찢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소식이 들려진 이후로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 없을 거다. 뭐 또 어디서는 이게 뭔가 더 확대돼서 더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이제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하면 당연히 마이크론에는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미국 측에서는 지금 한국 쪽에다가는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 내오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똥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까지 튀기고 있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지 조치는 이미 진행된 것이고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강경책을 내놓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불똥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튈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이키 최근에 계속 떨어지네요. 어제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 나이키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 과다 검출됐다 이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소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나이키 쪽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계속 악화되는 게 이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이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 너무 침체됐다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며칠 안으로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반등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금들이 JP 모건 쪽으로는 계속 들어가고 딴 데에서는 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은행권 관련된 업데이트 뭐 있을까요? 네. 그 은행 위기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잠잠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은행 부도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뭔가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이제 되게 규모가 큰 은행들의 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이 완화됐는데 지금 은행 예금이 유출되는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은행 예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이냐면 사실 1975년 이후로 이렇게 많은 예금이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2배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닷컴 버블 수준 당시를 상회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너무 빠르게 인출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이런 소식이고요.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5% 이상의 금리가 유지될 경우에 예금 인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형은행들은 이자가 0.1%, 뭐 0. 몇 % 이런 수준인데 지금 머니마켓 펀드나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라고 하죠. 이쪽도 똑같이 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이자는 5% 이상을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 예금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빠지면서 은행 예금 유출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예금 인출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리스크에 관해서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워렌 버핏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다 떠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지표는 이제 분기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고 최근에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 현재는 더 줄어든 추세고요.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형 빌딩이 7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매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200억대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 리스크를 더 높이는 요인입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이런 수요들이 감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금 인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다가 돈 빌려준 게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예금은 예금대로 인출이 되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대손상각되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빌려준 돈 못 받는 이런 상태까지 2중고, 3중고가 이제 계속 겹쳐지게 되면은 좀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엮이면서 좀 은행 부도가 더 다시 심화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런 이제 시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통 때는 이제 은행들이 얼마나 이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당겨다 썼는지 잘 모르는데 제조업체 저희가 부채 비율 200% 넘어가면 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은행들은 평균 10배가 넘거든요. 200%는 2배 넘은 거를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은행권들은 10배가 넘어가지고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크게 이게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 제가 어제 여의도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고위급 임원하고 이제 증권사 고위급 임원하고 먹는데 미국 말이죠, 컬처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근 안 하고 금요일 날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금방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내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뭐 뉴욕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저번에 상업용 부동산 내용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데다가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출근 안 하고 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이제 기업체들 CEO들이나 고위급 임원들 사이에서도 퍼져서 뭔가 출근을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아예 박혀 있는 거죠. 이제 자리 잡혀 가고 있어서 이제 비대면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뭐 굳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니즈가 이제 감소하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인 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코인 어땠습니까?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강보합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5%, 이더리움 0.9% 상승했고요. 주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에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2.5%, 도지코인 1.2%, 폴리곤 1.8% 상승 중이고, 비트코인은 28K, 28,000달러 수준이 깨진 이후에 현재 26,000에서 27,000달러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세가 강하게 깨지고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시세를 회복을 못 해주고 추가로 가격이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락 모멘텀이 강해지는 이 변곡점의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다시 반등해서 29K 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는 거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이제 비트코인이란 나스닥의 가격의 동향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함께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강세 추세로 상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그것에 맞춰서 상승을 못 해주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쪽이 더 상승을 하려면은 지금 현물 자금은 거의 뭐 바닥이 났고, 선물 쪽이나 아니면 옵션 쪽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기 자금 쪽에 들어와야지 이제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현물 자금의 유입도 없고 선물 옵션의 투기 자금 유입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상승 모멘텀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가거나 나스닥이 비트코인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당연히 나스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 보니 나스닥의 흐름이 비트코인을 리드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스닥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상승할 이제 다시 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열릴 것 같고요. 당분간 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좀 동시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주제를 보고 왔는데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에이든 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월가에 퍼진 AI 낙관론, 이익률 커지고 상승장 온다. 상당히 낙관론에 부합하는 하단의 내용까지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AI라는 것이겠죠. 네. 자, 지금 오늘 헤드라인도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을 반짝반짝하게 쳐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MS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AI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선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야말로 미국은 최근에는 뭐 AI 열풍에 좀 휩싸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3주 전이었나요? 이제 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뭐 AI 전쟁에 정말 이런 내노라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좀 AI 전쟁에 좀 참전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 역대급으로 정말 많은 이 AI 언급이 있었거든요. 무려 한 1,600번 정도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이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좀 드렸었고 그만큼 많은 이런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글로벌 탑 10을 포함해서 뭐 삼성전자, TSMC까지도 이런 AI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만큼 좀 향후 증시에 좀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라고 좀 힌트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미국 증시는 AI가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AI 관련한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AI 또 긍정론에 힘입어서 또 일부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무려 한 5배 이상까지도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많이 좀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네.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정말 뭐 AI 관련한 다양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함께 좀 기분 좋은 좀 견고한 랠리들을 펼쳐 나가고 있고. 네, 여기서 잠깐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도 그렇게 가벼운 주식은 아닌데 맞습니다. 5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지연 대표님은 그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5배라고 지금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GPU 시장 점유율이 특히 AI 쪽 관련해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앞으로 NPU나 뭐 GPU 쪽 이런 고성능 AI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GPU 쪽의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좀 이런
공급은 늘려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뭐 엔비디아 지금 주가에서도 분명히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또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는 뭐 5배까지 확정을 뭐 짓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좀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뭐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 계속 흐름이 좋았잖아요. 뭐 물론 뭐 DDR5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실적 바닥론에 힘입어서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AI 열풍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아 나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 보면은 뭐 개발자 회의 등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좀 AI 관련한 정책들을 좀 강조하는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뭐 구글이나 뭐 알파벳 등도 계속해서 좀 AI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 쪽 낙관론에 좀 힘입어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뭐 AI 덕분에 기업들의 이런 이익률이 커지고 이런 뭐 그 AI가 이제 뭐 반짝 테마가 아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수익화로 좀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런 기대감을 계속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뭐 갑론을박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월가 쪽에서는 좀 더 낙관적인 쪽으로 좀 방향을 더 무게를 좀 실어 나가는 모습이고요. 뭐 헤지 펀드계 뭐 이런 거물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스티브 코엔이나 뭐 드러큰밀러 같은 이런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경기 침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런 AI라는 거대한 파도, 좀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만큼 AI 생산성이 좀 개선이 되고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아지면 덩달아서 이런 지수, 증시의 좀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뭐 1,000억 달러 하나로 한 133조 원가량에 달하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AI 또한 더 큰 영향력을 좀 행사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또한 또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동안 기업 순이익률이 우리가 한 4%포인트가량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AI 관련해서 좀 거대한 밸류체인 속에서 우리가 좀 미리 좀 섹터,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선점해 나가고 선별해 나간다면 향후 뭐 5년 또는 뭐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이렇게 점차 시장의 대세로 잡아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간밤에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AI 기술 개발 경쟁에서 AI 개인 비서 개발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지연 대표님께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AI는 우리가 미리미리 가서 선점을 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키워드를 또 이 안에서 쏙쏙 뽑아봐야 될 텐데 이지연 대표님께서는 투자 키워드 어떻게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이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이 AI 왕자의 게임이라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왕좌의 게임. 네, 혹시 드라마 보셨을까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유명한 맞습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뭐 연맹 국가 간의 이런 왕국의 뭐 이런 통치권이나 뭐 이런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좀 아주 재밌게 좀 그려낸 상당히 좀 인기 있는 미국의 드라마인데요. 네. 뭐 이런 AI 패권 전쟁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AI 패권 전쟁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그동안 정말 이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던 IT 기업들의 몰락을 우리가 정말 많이 좀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런 AI라는 큰 변화의 시작을 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IT 역사를 한번 보면은 정말 뭐 치열했던 패권 전쟁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뭐 우리가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겠지만 혹시 가장 처음에 사용하셨던 이 웹브라우저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뭐 익스플로러를 그죠.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장 처음 이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보면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자이크라는 기업에 이 점유율이 한 97%가량이나 됐었거든요. 네. 이 이후에 이제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넷스케이프라는 기업이 또 90%라는 점유율을 또 차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점유율을 한 90% 이상 또 가져가게 됐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크롬이 한 80% 정도 시장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OS 시장에서도 뭐 우리는 최근에는 이제 뭐 애플 iOS나 안드로이드 사실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바일 OS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 신비안이라는 OS가 정말 시장을 또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기업들 리스트를 보시면 뭐 네. 삼성을 포함해서 뭐 노키아, 뭐 모토로라, 파나소닉, 뭐 LG까지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비안이라는 OS를 또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윈도우 OS 모바일도 있었고요. 뭐 모토로라 같은 정말 이 핸드폰 업계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도 이런 스마트폰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고 저는 또 예전에 그 블랙베리라는 핸드폰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그 예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썼던 핸드폰으로 많이 유명하죠. 네, 저도 사실 한때는 굉장히 좀 갖고 싶었던 핸드폰 중에 하나였는데 네. 결국에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블랙베리 쪽의 매니아층이 정말로 좀 두터웠었거든요. 그쵸. 정말 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블랙베리조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사라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또한 이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자체 OS를 또 개발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생태계 안착에 좀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글에 지금 좀 천문학적인 라이센스나 로열티를 또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검색 엔진 시장도 보면은 뭐 초창기 때 뭐 야후나 뭐 AOL, 뭐 MSN 같은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뭐 알타비스타 같은 이런 검색 엔진들이 한때는 또 시장을 뭐 거의 압도하다시피 했던 기업들인데 생소하네요. 그렇죠. 정말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는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한 93%나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IT 기업들이 이런 패러다임의 큰 변화에 좀 발빠르게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좀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좀 위기감이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정말 돈을 좀 아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메타 같은 기업들도 이 본연의 사업보다도 오히려 이런 AI 쪽으로 더 투자 금액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사실 보게 되면은 뭐 3년 전만 해도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됐었거든요. 현재는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향후에 뭐 이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런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서 좀 더 좀 훌륭한 이런 자율주행 AI 기술을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사실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그러게요. 앞으로의 이런 AI 시장이 좀 개열하고 자율주행 시장이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 또한 방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현재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이런 뭐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뭐 짧게는 5년 뭐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AI 쪽에서 좀 확산해 나간다면 정말 많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지연 대표님께 이것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좀 버블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좀 내놓는 상황인데 미국 주식을 함께 좀 매도해야 된다라는 권고도 나왔어요. 이런 시각도 우리가 좀 알고는 챙겨는 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좀 작은 버블이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면서 잘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 AI가 이제 막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좀 접어들어 있거든요. 네.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들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느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건너뛴 것들을 보면 뭐 스마트폰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IT계의 거물들이 얘기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AI 시장이 이제 막 좀 개화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뭐 지나치게 버블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뭐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순서대로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좀 짚어 나가신다면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들을 좀 만들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요즘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모든 투자엔 좀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지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AI 쪽에는 정말 무궁한 그 안에 또 갈래가 있고 우리는 먼저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점해 나가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버블에 대한 경고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지연 대표님께서 수혜 섹터로 어떤 부분 꼽아주시는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가 어느 부분 먼저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전에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죠. 뭐 이런 반도체 후공 정적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섹터는 이 바이오 관련한 AI 바이오, 특히 이 신약 개발 관련한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보자면 이제 생산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산성 관련해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 제약 바이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뛰어난 이 학습 속도, 이 정말 방대한 이런 데이터의 정리나 이런 뭐 분석만큼은 사람과는 정말 비교 불가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신약 개발 관련해서 정말 막대한 기간과 비용들을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획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약 개발 평균 그 비용을 보면 2조에서 한 3조 원이 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기간 또한 뭐 한 짧게는 10년에서 뭐 길게는 15년까지도 걸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또 실패 확률은 무려 92%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비용이나 시간적인 리스크를 단축하는데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로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AI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I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이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사람들로 따지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걸리는 그 수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단 하루 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루 하고. 만에요. 네. 5년의 시간을. 그렇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5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시간과 인건비 최소화는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 네. 또 임상시험 단계로 보더라도 이런 좀 신약 후보 물질을 제시하거나 좀 임상 대상 환자군을 좀 빠르게 최적화해서 좀 도출해 낸다는 점에서 이런 AI가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쪽에서 상당한 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개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 단축을 해서 15년 걸리던 것을 7년까지 단축하거나 비용 또한 3조 원에서 6천억 원 정도까지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네, 굉장히 정말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 기업들이 제약 업계에서 이런 AI를 도입하는데 좀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앞으로 이런 제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추이들을 보면은 스위스의 네. 뭐 로슈라든지 미국에 있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얀센이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국내에도 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웅제약이나 유한양행,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직접 이런 AI 기술들을 뭐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AI 전문 기업들과 좀 협업해서 이런 AI 신약 개발 쪽으로 계속해서 좀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되겠고, 어제 또 이 미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AI 신약 개발 기업이죠. 이 슈레딩거라는 기업이 어제 그 마감한 수치를 보니까 무려 한 18% 가까이 좀 급등 마감했거든요. 네.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무려 한 50% 급등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AI 신약 개발 기업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뿐만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이런 제약 기업들과 좀 계속해서 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죠.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런 화이자, 뭐 머크 같은 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AI 신약 개발 시장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연평균으로 보면 한 40% 정도 성장해서 27년 정도가 되면은 한 5조 원이 넘는 그런 시장까지 좀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팬데믹 시장, 새로 네. 이제 뭐 비록 지금 코로나는 종식이 됐지만 앞으로 또 오는 이런 팬데믹 주기가 계속해서 좀 짧아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6년 걸리던 것이 이제 4년 정도까지 좀 짧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더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AI의 접목은 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좀 코로나 때 화이자가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 백신 개발을 기존에 이제 10년 정도 걸리던 것을 무려 한 11개월 만에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단축을 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적용이 됐었군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시간을 좀 빠르게 단축을 하면서 좀 성공을 시켰다는 점도 앞으로 계속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 이 혁신의 핵심은 바로 융복합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좀 IT 강국이라는 좀 장점을 좀 잘 살린다면, 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뭐 삼성 대표하는 기업 삼성도 그렇고 이런 다음 먹거리로 이제 바이오를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장점인 IT와 이런 바이오 좀 잘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들도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우리가 몰랐던 분야에서부터 벌써부터 AI가 활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이지연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자, 우리 기업들 중에서 본다면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까요? 이지연 대표님의 최선호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슈레딩거와 좀 경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이 국내에도 있거든요. 네.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국내 유일의 이런 AI 신약 개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융복합 기술, 이런 AI와 이런 제약 바이오를 결합한 이런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국내 그리고 뭐 미국 같은 해외에서 지금 출시를 해둔 상태고요. 이 신테카 바이오가 출시한 제품은 이런 신약 후보 물질들을 좀 AI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도출해낸다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올해는 물론 이제 매출에 대한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레퍼런스만 확인이 된다면 추후에는 뭐 이런 템베거 종목 중에 좀 후보 종목 중에 하나로도 네. 손색이 없지는 않을까. 매출만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네. 좀 가능하다는 실적만 좀 맞습니다. 나와준다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재 시총이 한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슈레딩거 같은 기업들은 지금 시총이 한 2조 3천억 원,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좀 경쟁사로 삼고 있고, 이 또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슈퍼컴퓨팅 능력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00대에서 이제 10,000대까지 좀 증설을 해두었고, 이 슈레딩거 같은 기업들은 2,00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좀 계속해서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여러 지금 파트너사들과도 협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는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투자하는 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호주로서 신테카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밖에도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지연 대표님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AI, 그중에서도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에이든 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8시 30분이죠. 매일 아침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제가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센티멘탈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펀더멘탈 현대 글로비스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효성 첨단 소재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동안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그룹주 중에서 제일 주가가 좋습니다. 다른 주식들을 보면 효성 TNC도 최근에 올랐다가 좀 밀렸고 효성 중공업도 밀렸고 효성도 그저 그런데 효성 첨단 소재만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관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이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캐파가 늘어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예정보다 빨리 캐파를 증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전주에 5번 공장, 6공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예정보다 조금 앞당긴다는 얘기죠. 1년 앞당겨가지고 5천 톤을 지금 증설을 합니다. 5천 톤을 증설하면 총 9천 톤에서 5천 톤 더하니까 14,000톤까지 이렇게 증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설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수요처가 있기 나름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고압용, 이런 수소차, 이런 관련돼 가지고 탱크, 여기에 이제 탄소 소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그 태양광 쪽에서 말이죠. 단열재로 쓰이는 실리콘, 이게 지금까지는 많이 쓰이거든요, 실리콘이.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열재로서 탄소 소비가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속적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고 지금 주문을 좀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캐파를 증설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무작정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완공 시기도 앞당긴다 이런 얘기는 투자를 하면서 누가 수요처에서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질 때 입도 선매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판매선에서 얘기를 해서 증설 계획이 빠르게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은 친환경 시장 여기에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고요. 계속적으로 이쪽 고압용기용 이쪽에서 하고 있다가 앞으로는 단열재용 이쪽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쭉 서 있는 것 같았지만은 저점 대비 40만 원 대비해 가지고 46만 원까지 벌써 뭐 15% 이렇게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이 좀 사죠? 제일 밑에 파란 줄로 돼 있는데 기관이 쭉 사들어오고 있다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사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정중동이네요. 근데 기관들이 지금 그 주가를 선도하고 있다. 밸류 밴드로 보셨을 때 히스토리컬리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죠. 근데 중단에서 하단 이 부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올라갈 여지는 좀 남아있기는 하다. 남아있기는 한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미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한번 튀면은 또 뭐 20% 이렇게 이상 올라가는 거는 뭐 금방금방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튈까요? 지금 시장에서 목표 주가로 보고 있는 거하고 대비해서는 25% 정도 이렇게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삼성전자 괴리율 말씀드릴 때 12%가 이렇게 10%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과거에는 목표 주가 괴리율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20%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조차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괴리율이 12%대로 이렇게 좁아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비해서 이 회사는 목표 주가 괴리율이 25%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효성 첨단 소재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넘어가야죠. 펀더멘탈 이쪽에서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가져왔는데 차트를 하나 보시죠.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그룹의 주가 행보입니다. 연초 대비해 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기아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으로 현대차, 그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제일 안 오른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뭐 크게 올라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금년에 이익 모멘텀이 없습니다. 안 줄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눈높이도 많이 내려와 있다. 그나마 그거보다는 조금은 잘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온 거예요. 펀더멘탈 재미없는 주식일 수 있지만 저평가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이 회사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늘은 거 하나도 없죠. 플러스 0.1%니까 그대로입니다. 영업이익 약간 밀렸습니다. 4.6% 전년 동기 대비 내렸어요. 그렇지만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눈높이 대비해서는 조금 낮다. 2% 정도 낮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 부분, 물류 부분 이렇게 다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여기 이제 자동차 실어 나르는 이 PCTC선 이쪽 비즈니스가 아주 큰데 이쪽 해가지고 물량이 조금 좀 계속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그동안 반도체 수급 이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아주 원활히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 기아 계속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좋았고 생산이나 판매도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유고 이 회사가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보증권은 제일 밑에 보시면 2분기 전망에서 그룹사의 물량 증가 수혜가 이제 기대된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신영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22년에 작년에 이제 많이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1조 7천억 수준까지 좋아졌는데 금년은 안 빠지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23년은 지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금년에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 거는 자동차 운반선, 금방 말씀드렸죠. PCTC선 이쪽 수급 불균형으로 운임 초강세가 금년 내내 유지될 거고 반도체 수급 완화가 이 현대차 기아 성장세 유지에 아주 가장 큰 기반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주가로 보시면 최근에 14만 9천 원을 바닥으로 해서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10% 이상 이렇게 올라왔죠. 어제 특히 5.4%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사왔잖아요. 근데 어제 다시 외국인이 급하게 많이 샀고 기관도 계속 물량을 줄이고 있다가 어제 외국인이 사니까 같이 동반 이렇게 매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5.4% 급하게 올랐는데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렸을 때 바겐 헌팅, 그러니까 저가 매수 그런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 밴드로 보시면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역사적 밸류의 하단에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목표 주가 계리율만 마지막으로 터치해 드리죠. 목표 주가 계리율, 주가가 오르면 목표 주가 계리율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36%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더 좁혀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 첨단 소재, 펀더멘탈로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와 현대글로비스 오늘 만나본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을 통해서도 AI 관련주들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서 미증시 브리핑까지 함께 전해드린 증시 8이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증시 9에서 개장 시황과 함께 우리 증시 성공 투자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